이 책에서 또 주요하게 또 보여주는 거는 이런 경우에 정부와 기업 측의 흔한 태도들이 이런 것이죠. 그 화학 물질이 인간과 자연에 해가 된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레이첼 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의 발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을 믿어야 한다. 뭐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뭐 그 오염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대부분 다큐멘터리 보셨을 텐데 뭐 후쿠시마에 귀 없는 토끼들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의 발표가 아니라 그런 증거와 증언을 믿어야 한다고 레이첼 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또 주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그 기준치 허용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첼 카슨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국은 허용량이라는 오염의 최대 한계치를 설정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결점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도 지금 기준치, 허용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식품에 약간, 저 식품에 약간 하는 정도로 유독물질 함유량을 허용하는 안전정책에 대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걸 먹어도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독물질의 안전 수준이나 바람직한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적되기 때문에 축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심지어 증폭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말은 사실은 레이첼 카슨의 말에 따르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사용을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책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이 1962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나왔죠. 벌써 한 60년이 넘어가는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계 최초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 내용도 충실하고 메시지도 너무 적확해서 지금까지도 환경을 대표하는 그런 환경 분야의 고전으로 남아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봐도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이나 구성으로 갖춰진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고전이 된 거겠죠. 1962년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고, 환경 문제를 다룬 최초의 작품이면서 그 내용의 충실함과 강렬한 메시지로 지금까지도 환경 서적의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작품이고요.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덕목인데, 심지어는 문학적 가치도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데, 자, 보시죠. 침묵의 봄. 무슨 뜻일까요?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의 제목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가가 얼마나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약품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을 다룬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학이나 생물학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우리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실험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주 재미있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의외로 내용이 어려워요. 좀 의아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내가 처음부터 재미있게 읽었지?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떤 구조냐면 작가가 어떤 서사의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처음 읽는 사람은 그 이야기만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약간 만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안에 필요한 내용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고 여러 번 보는 사람은 점점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에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작가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1907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여성입니다.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입니다. 1907년에 태어나셨으면 192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니셨을 텐데, 레이첼 카슨 사진을 보면 전형적인 작가처럼 생겼어요. 뭐 시인이나 소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분은 작가처럼 생겼는데 왜 과학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작가처럼 생기셨는데, 사실 대학에서의 전공은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을 전공하고 작가를 꿈꾸다가 어쩐 일인지 중간에 과학으로,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지식과 문학에 대한 재능이 합쳐져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으로 석사까지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레이첼 카슨이 공부했던 1920년대는 미국의 과학자들 중에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는 과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도 거의 없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계라는 게 전부 남성들만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였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일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하니까 한편으로 또 글을 쓰는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글에 대한 반응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전업 작가로, 과학에 관한 글을 쓰시는 전업 작가가 되신 거죠. 이 작품은 이제 레이첼 카슨이 55살이던 1962년에 발표됐고, 그리고 2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이 태어나게 된 배경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차 대전 당시에 최초로 화학무기가 전쟁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이것이 계속 발전을 했겠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과학자가 역시 이제 화학전에 사용할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 종류의 물질은 곤충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살충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비행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군대용 비행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싸게 팔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일반인들이 그 비행기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영화 보면 비행기가 막 하늘에서 뭔가 하얀 걸 쫙 뿌리고 그 나가는 거. 저는 어릴 때 그런 장면 보면 그게 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물일 리가 없죠. 농약이겠죠. 그런 농약을 쫙 뿌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40년대 말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이첼 카슨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58년도에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은, 그 친구가 살고 있던 근처에 그 주변에 숲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이제 그 화학약품을 살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DDT라는, DDT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DDT라는 화학약품을 살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키우던 새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레이첼 카슨이 1958년에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자료 조사를 해서 1962년에 이 책을 발표한 거죠. DDT는 그러니까 1874년에 독일 과학자가 처음으로 합성한 물질인데, 2차 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모기나 기타 유해 곤충을 박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농업 분야에서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혹시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 그 6.25 때 전쟁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막 미군들이 막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하얀 가루를 막 그 쳐바르는 그런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DDT랍니다. 하얀 가루. 옛날에 이나 벼룩이 많으니까 사람한테 그것들을 이제 그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 쏟아붓고 막 밀가루처럼 쏟아붓고 막 이제 부벼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DT가 하얀 가루인데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또 고체 결정체여가지고 이게 밀가루 같은 거여서 그냥 씻어내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해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레이첼 카슨의 친구가 키우던 새들은 그 DDT에 중독된 뭐 지렁이나 뭐 곤충들 이런 거를 그 새들이 먹었겠죠. 왜냐하면 죽어서 길바닥에 이제 널브러져 있었을 테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것이 이제 체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 새들이 다 죽어버렸던 거죠. 결국 이 책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인들이 이 책을 읽고 너무 큰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였는데 대통령 직속 환경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69년에는 이제 미국 의회에 의해서 국가환경정책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꿔버린 거죠. 암에 걸려서 네, 투병을 하는 어떤 여자 과학자가 그 대기업들의 네, 협박과 회유의 압박을 네, 이겨내고 이 책을 발표함으로 해서 세상이 바뀐 거고 우리도 이때 이후로 인간에게 유해한 화학약품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살충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들으면 또 내용이 이해는 돼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곤충에게 이제 살충제가 침투를 하면 그러니까 유해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효소를 파괴하고 에너지를 얻는 산화 과정을 방해하며 각종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해 불치병을 일으키는 등 점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곤충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DDT가 있습니다. 이 DDT가 체내에 흡수되면은 지방 성분에 잘 녹는답니다. 근데 지방 성분에 녹으면서 상당한 독성을 발휘하는 그런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게 소화기관이나 폐를 통해서 천천히 흡수된 다음에 대부분 고환이나 갑상선 지방이 풍부한 장기에 축적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소량 섭취하더라도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지방하고 만나가지고 증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첼 카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새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 다윈의 적자생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충제 살포했는데 100마리의 해충 중에 99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살아남으면 그 한 마리는 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한 마리가 번식을 하면 또 해충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네, 해충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더 독한 네, 살충제를 써야 되는 거고 이것은 다윈의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그 해충과 영원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 인간은 해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949년 얘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호수에서 그러니까 호수에 발생한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DDT보다도 훨씬 독성이 약한 DDD라는 물질이 살포가 되었는데 아주 소량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 호수에 사는 농병아리가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농병아리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호수에 살포된 DDD의 양은 0.02 ppm이었는데 그 죽은 농병아리에게서 발견된 양은 1600 ppm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것은 역시 플랑크톤 단계에서부터 먹이 사슬로 인해 축적된 어떤 결과였다는 거죠. 플랑크톤을 작은 뭐가 먹고 그것을 또 뭐가 먹으면 그것이 축적되어서 결국은 0.02 ppm의 DDD가 살포되었는데 결국 새들은 1600 ppm의 DDD를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전부 전멸을 했다는 거죠. 아, 참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났다. 참치가 바다의 최상 포식자잖아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치의 지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참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참치 먹으려면 목숨 걸고 먹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주요하게 또 보여주는 거는 이런 경우에 정부와 기업 측의 흔한 태도들이 이런 것이죠. 그 화학물질이 인간과 자연에 해가 된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레이첼 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의 발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을 믿어야 한다.
뭐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뭐 그 오염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그 대부분 다큐멘터리 보셨을 텐데 뭐 후쿠시마에 귀 없는 토끼들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의 발표가 아니라 그런 증거와 증언을 믿어야 한다고 네 레이첼 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또 주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그 기준치 허용량이라는 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첼 카슨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국은 허용량이라는 오염의 최대 한계치를 설정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결점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도 지금 기준치, 허용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식품에 약간, 저 식품에 약간 하는 정도로 유독물질 함유량을 허용하는 안전정책에 대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걸 먹어도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독물질의 안전 수준이나 바람직한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적되기 때문에 축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심지어 증폭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말은 사실은 레이첼 카슨의 말에 따르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네,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네, 사용을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미 60년대에 레이첼 카스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 허용량 이런 말들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네, 국민들한테 독약을 먹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네, 그런 레토릭일 뿐이다라는 게 네, 60년대 레이첼 카슨의 말이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있죠. 네, 기준치에 네, 미달했다. 그러면 마치 안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곳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저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은 길이라는 네, 시를 인용하면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이제 살충제에 관한 책이니까 레이첼 카슨이 제시하는 대안은 생물학적 해결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품을 통해서 해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불임 처리한 유충을 활용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미생물을 활용해서 뭐 그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이런 이제 생물학적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지도 벌써 60년이 흘렀는데 생각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도 뭐 친환경 농업 같은 말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들렸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그런 말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건 아니면 경제적인 이슈가 됐건 뭔진 모르겠지만 한동안 그렇게도 얘기하던 네 그런 어떤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선 전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환경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도 침묵의 봄이 찾아온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